네,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전혜연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잘 안 달아주시더라고요. 진짜로 답변 달아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여전히 위험한 어린이 보호구역. 이슈를 타고 달리는 버스. 저 오늘 퇴사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 드릴지 궁금한데요. 법률 이슈 토크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이슈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네요. 자, 여전히 위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쿨존이라고 하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여전합니다. 최근에 참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죠. 대전의 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가 음주 차량에 부딪혀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 이 사고 소식을 들은 분들 다 정말 하고 깊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8일 토요일이고요. 사고 발생 시간이 낮 2시 20분경입니다. 예. 주말에 대낮에 그것도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인도에 있던 어린이 4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어린이 한 명이 이제 본명이 가족들에 의해서 공개가 됐죠. 승아양입니다. 승아양이 맞아요. 이제 사망을 했고요. 지금 이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A 씨는 구속영장이 10일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A 씨가 초기에는 나 소주 반병 마셨다라고 했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소주 한 병 마셨다. 네. 반병이 아니라 한 병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또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언론을 통해서 당시 A 씨가 식당 앞에서 차를 운전하기 직전의 모습이 나오는데 네. 만취해서 몸이 비틀비틀하는 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왜 음주운전을 했는가 정말 온 국민이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또 사고 상황을 이제 일부분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운전을 한 2시쯤에 시작을 합니다. 낮 2시쯤에 네. 20분 정도 후에 좌회전이 안 되는 쪽에서 일단 좌회전을 한번 하고 그러다가 인도를 그냥 들이받고 들어가서 인도 위에 있던 어린이들이 이렇게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네. 제가 기자 시절에 10년도 전에 네. 그때도 이 스쿨존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언론에서 비판하고 국회에서 법안 발의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이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네. 마음이 아프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우리가 사고 날 때마다 너무 감성적으로 떠들썩하게 하지 말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이야말로 법도 제도도 자치단체장의 역할도 되새겨봐야 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아니 오죽하면 또 승아 부모님께서 직접 딸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을까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런 결심을 하셨을 텐데요. 자, 스쿨 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가 얼마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일어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안전펜스나 사고 보호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예. 이게 이제 법의 허점일 수도 있고 어떤 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어린이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네. 인도를 가다가 그러니까요. 차에 치이는 사고예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맞은편 초등학교 인근을 봤더니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철제 울타리라고 하죠.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사고 난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여긴 또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이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했더라도
철제 펜스가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어린이들이 심하게 다치거나 사망까지 했을까? 물론 이 운전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만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제도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사고가 너무 커지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제도나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왜 하지 못했을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이 민식이법은 민식이군의 이 부모님들이 이 법 제정 과정에서 나오면서 이름이 붙은 네. 건데 이 민식이법을 통해서 처벌도 강화하고 이런 안전시설도 강화하는 내용이 분명히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좀 애매모호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법과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어른들이 이거를 제대로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네. 점에서 굉장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현행법에 따라서도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던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그런데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엄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엄벌은 엄벌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가 철제 펜스 얘기한 것 있잖아요. 네.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책은 예방책대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치단체에서 어린이 스쿨존에 대한 전수조사 할 수 있거든요. 네. 아니 그거에 집중해서 세금 쓴다는데 어떤 국민이 비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점검을 해서 지금이라도 이런 참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좀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전직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뭐 이분이 이제 공무원이었다 아니다는 이제 핵심적인 건 아닙니다만 네. 이분이 이제 이분이라고 하기도 참 민망하네. 이 A 씨가 예. 낮에 낮술을 여러 사람들하고 마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A 씨가 가장 잘못했지만 이 술을 마셨던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이 운전대를 잡게 뒀느냐. 아마 이 그러게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방조에 대해서 조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전 무엇보다도 너무 답답한 것이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교육을 엄격하게 받거든요. 네. 이게 설렁설렁 받는 게 아니라 요즘 의무 교육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보다 훨씬 더 엄격한 윤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이 높아진다고 하더란데 전직 공무원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너무나 답답한 거고요. 무엇보다도 시간을 되돌려서 이 사람이 음주운전 안 했다면 이 4명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거듭 말하건대 어린이 안전사고는 어른들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예. 특히 인도에서 걸어가던 어린이들에게 무슨 책임을 논할 수가 있겠나요? 제가 이 아이템에 대해서 방송에 나올 때마다 화가 나려고 합니다. 맞아요. 화가 나려고 해요. 술을 네. 마셨다도 아니고 일부 앵커들은 술을 퍼마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음. 분노를 감출 수가 없는데 제가 네. 거듭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뭐 이때만 반짝 화내고 슬퍼하지 말고 제발 바꾸자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조성돼서 법도 바뀌고 법원의 양형 기준도 다시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1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한낮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 잡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고가 또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예. 그 4월 8일 날 승하양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4월 9일에 또 음주운전 사고가 났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났습니다. 근데 바로 시간을 다음날. 잘 보셔야 돼요. 네. 오후 6시 30분. 이 시간대에 음주운전 사고가 났는데 예. 20대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가다가 40대 남성을 치었는데 이분은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새 아이의 아빠라고 합니다. 네. 음주운전 살인행위입니다. 그럼요. 살인행위고 그 사고,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의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갑니다. 이게 한 사람이 사실 피해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건데요. 이런 사고가 4월 9일에도 있었다. 그것도 오후 6시 반. 제가 이제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4월 9일 오후 5시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도 면허 수준의 만취 상대인 30대 여성이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시간을 말하냐면 네. 낮에 하는 거건 밤에 하는 거건 음주운전은 나쁘죠. 그럼요. 그런데 조금 상식적으로 밤이면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저녁 먹으면서 반주하는 문화가 있는데 도대체 대낮에 왜 음주운전을 하지? 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네.
단속을 안 할 거다라는 심리가 은연중에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 거기까지 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승하양 사고 같은 경우에도 네네. 만약에 뭐 지금 집중 음주 단속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인데 토요일 낮 2시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예 지금 뭐 음주 단속 걸리겠어? 차량이 많겠어?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술 마시는 분들이 자기합리화 아무리 한다고 해도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좀 음주에 너무 관대하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보통 안 한 사람이 있어도 한 번 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게 또 상습적인 거기 때문에 정말 강경하게 좀 강한 좀 그 뭐라 그래야지? 처벌을 좀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대낮 사고가 또 무서운 거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하는 스쿨존에서 이 만취운전으로 아이들을 상대로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또 낮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관리 단속과 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뭐 이럴 때만 커지면 안 되겠지만 지금 뭐 여기저기서 다들 원성에 자자하죠. 예. 왜 그러냐면은요, 엄벌이 필요하다 이 목소리는 법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요건이 되어 있지만 네. 지난해 1월에서 12월 1년 동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건이 몇 건일까를 언론에서 분석해 봤더니요. 네. 69건 중에 한 건만 실형이 선고되었다라고 합니다. 많이 적네요. 네, 그렇다 예. 보니 그럼 뭐 대부분 집행유예나 음. 벌금형이라는 건데 아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생을 잃을 수도 있고 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게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분석한 거잖아요. 네네. 어린이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69건 중에 한 건이 실형이라니 그렇다 보니까 엄벌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이 가해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적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그 토요일에 그 속보로 처음 접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때는 이제 위독하다라고 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 소식이 또 전해지더라고요. 정말 유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자, 특히 당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승하의 친구들 중에서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실어증을 앓고 있는 또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 네 명의 어린이가 이제 사고를 당한 건데 이제 승하 양은 세상을 떠났고 친구 중에 한 명은 실어증 증세를 보이고 있고 예. 한 명은 뇌수술 받고 있고 아. 한 명은 태어났다가 다시 재입원한 것으로 어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체적 피해도 문제이지만 예. 그 사고 현장에 있던 아이들이 이 겪을 트라우마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 맞아요. 그래서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경찰에서 피해자 전담팀을 구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너무 늦지 않게 이런 조치가 단계적으로 치러져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모님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그럼요. 부모님들의 마음의 상처도 당연히 피해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트라우마 치료가 돼야 되고 사고 현장을 목격하거나 사고를 들은 사람들에 대한 집단 심리 치료라든가 개별 심리 치료 요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역시 돼야 되는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겉으로 뭐 피가 철철 나거나 부러진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말 아프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신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지금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말로 충격의 강도가 약해서인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왜 너무 충격받으면 현실을 부정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 때문에 오히려 더 아이들이 명랑하게 행동하거나 이 현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나중에 더 큰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승하양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같이 학교에 다녔거나 그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데 공분하는 선에서 끝이지 말고 이 공분이 무언가를 개선하고 피해자를 우리가 치유하고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어떤 에너지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게 보통은 알면서도 그 사건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그 뭐 피해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정말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말 그런 식으로도 쭉 좀 케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클까요?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녹색 어머니 외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경찰서에 또 자진 출두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운전자 예. A 씨는 제가 정말 스스로 생각해 보니 참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기는 좀 정황이 복잡합니다. 그래요. 예, 이 녹색 어머니라고 이제 학부형들이 나서서 교통 안전 지도를 하고 있는 현장에 또 다른 학부형인 A 씨가 그냥 이 거의 뭐 녹색 어머니 분들도 다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차량을 급히 몰고 들어가서 예. 중앙선 침범하고 아이 내려놓고 사라졌던 이 영상이 제보가 됐습니다. 어머나. A 씨도 그럼 학부모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네. 전국에서 다 떠들썩하게 되면서 난리가 난 거고요. 이 제보자분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 아니 이거 시청 민원콜에 전화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 내가 파일 받았는데 경찰에서 뭐라고 했냐.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칙금하고 벌점 부과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이걸 알려주면서 공분이 더 커진 거예요. 경찰은 뭐 하고 있냐? 그리고 이 A 씨는 누구냐? 난리가 나서 이 A 씨가 주변인들로부터 당신 여기 찍혔더라. 지금 난리 났더라. 해서 자진 출두한 겁니다. 그럼 뭐 자진 출두라고 하기도 애매하네요. 자진 저는 출두라고 뭐 어쨌든 뭐 체포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강제로 한 건 아니지만 네. 자진 출두라고 하기도 뭐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에게 범칙금 12만 원, 벌점 20점 부과 통고 청구를 경찰이 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 경찰의 대응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대형 어린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럼요. 시민이 가서 CCTV 영상까지 받아왔는데 모자이크 처리되어가지고 우리는 못해요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그럼 경찰이 도대체 뭐 하냐고 분통을 터뜨린 거거든요. 물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겠고 당장 누가 교통사고 당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러냐라고 해서 이 시민이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제보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뜨거운 주제였고 저도 봤는데 네.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민들의 신고 의식도 중요하고 시민들이 신고했을 때 행정기관이나 경찰에서 아유 우리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누가 제보를 할까요? 네. 그래서 이 행정기관과 경찰도 좀 부모님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맞아요. 아니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학부모 같은 학부모라는 게 더 어이가 없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자, 또 스쿨존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해당 구역의 교통사고는 매년 500건 안팎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강화가 됐는데도 500건이면 정말 네, 대단한 건데 작년 12월이었죠.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9세의 초등학생을 치어서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또한 또 사회가 떠들썩했었습니다. 예. 이 운전자 A 씨 같은 경우에는 만취 음주 운전 사고를 스쿨존에서 낸 것뿐만 아니라 네. 이 어린이를 치고 달아났다. 이 뺑소니가 아니냐 이런 혐의까지 지금 적용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쯤 제가 시간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학생들이 이때 집으로 많이 이동하는 그렇죠. 시간이거든요. 학교할 시간인데. 네, 청담동의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어린이가 하교하다가 이 차로 사고를 당해 숨졌는데 역시 이 운전자 음주운전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데 제가 왜 좀 화가 나냐 방송하면서 이렇게 화내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화나죠, 나죠. 지난해 네. 12월 이 사건이 났을 때도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또 금세 또 잊혀지고. 몇 개월 만에 똑같은 형태로 지금 반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막 화내고 막 떠들썩하게 하고 승아 양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분통 터지는 모습에서 많은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제도를 고치는 국회와 그리고 단속의 권한이 있는 경찰과 시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가 제발 이거 아유 저런 일 있었지라고 앞으로 뭐 하겠다고 발표만 하지 말고 당장 이 시각부터 무언가를 좀 해서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참 당시에 또 아이를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이게 또 문제가 됐고 많은 분들이 화가 난 포인트예요. 자,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의 맥박이 아직 뛰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정말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이 운전자 A 씨가 나는
그 도주를 하진 않았다라고 부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급대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아직 맥박이 뛰고 있었다. 그 말은 조금 어른들이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다만 이건 이제 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사고 이후에 스쿨존 내의 어린이 보행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동원이법이 또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앞세워서 법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고로 사망한 초등학생 이름이 고 이동원 군이었다고 해요. 참 왜 이런 법이 이름이 돼야 되는지 아이의 이름들이 돼야 되는지 너무 슬픕니다. 네. 본래는 어떤 사고의 희생자 이름을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내가 피해 사실을 입은 피해자인데 왜 내 이름을 여기에 사용하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망자라고 하더라도. 맞아요. 그런데 이 동원이법이나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를 당한 어린이들의 부모님이 우리 아이의 죽음을 헛되이 그냥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의미에서 네. 아이의 이름을 공개하고 그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해도 된다라는 이제 허가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고요. 네. 이 동원이법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난해 12월 강남에서 있었던 음주 사고, 어린이 사망 사고를 기점으로 발의된 법안의 또 다른 별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이 이동원 군의 유족과 대화를 하고 낸 법안의 내용인데요. 도로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스쿨존의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그리고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 방호 울타리를 우선 설치하는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시도는 좋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기 전에 나중에 또 이런 사고 나면 또 이런 말 할까 봐 좀 무섭네요.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가장 처리해야 될 1순위 법안, 그리고 이건 여야의 대치가 있을 수가 없는 없죠. 법안입니다. 이게 네. 여야가 합의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법안으로 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적인 측면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될 1순위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스토킹 관련한 범죄 개정안 네. 이런 것들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개정안을 예. 낸 상태이기 때문에요. 상임위 차원에서 이제 논의도 돼야 되고 법사위도 거치고 본회의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국회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공전 파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정말 민생 법안이고 어린이들이 무슨 정당 지지에 무슨 상관이에요. 전혀 상관없죠. 예, 이런 예. 법안 잘 논의해서 빨리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자, 또 해당 사고 이후에 강남구는 사고 발생 구역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보행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액고 양간 고친 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다행이네요, 이 부분은. 네. 예, 강남구에서 아마 이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점검을 했고 또 올해 8월까지 여러 가지 시설을 보강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취재진이 가봤더니 어쨌든 이 어린이가 숨졌던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방통행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네.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우리 귀중한 아이들 하늘로 떠난 다음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요. 강남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자치단체장들도 이런 부분을 내가 당장이라도 하겠다 발표를 하시고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안전 펜스 설치라든지 집중 단속 등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스쿨존 내에서 과속하지 않아야 하고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겠죠. 자,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자, 어떻게 하면 좀 그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예. 예, 우리가 어떤 오래되어 있는 문화를 고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법과 제도겠죠. 그래서 음주운전 관련해서 처벌을 엄하게 하는 법이 계속 발의가 되어 있는 거고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이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국회의 몫인 거고요. 두 번째로 처벌과 관련해서는 법이 있지만 69건 중에 한 건만 실형받았다. 문제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법원 차원의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관들께서 초범이다, 무슨 이 사람이 가장이다 이런 거 너무 선처해 주지 마시고 음주운전은 살인죄에 준하는 것으로 처벌하겠다라는 엄벌 의지 보여주셔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의식 개선입니다. 네. 사실 음주운전 단속은 사후적인 측면이고 어떻게 24시간 내에 경찰들이 음주운전 맨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 단속이 일부 예방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경찰들이 다른
저기 제쳐놓고 놔주고 밤이가 은둔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요즘 이동식 왜 이제 감시 차량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또 시민 운영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감시하는 체계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문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적인 캠페인이라도 해서 음주운전 절대 안 된다는 문화부터 빨리 고쳐야겠습니다. 네, 주변에 정말 음주운전하는 사람 있으면 옆에서 사람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이 잘못하면 네. 그 방조도 예, 좀 예. 엄격하게 적용될 수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음. 술 먹고 운전된 사람 잡은 거 보고 그냥 방조하면 음. 나도 사실은 공범이다라는 그럼요. 생각으로 바로 신고해야 돼. 절대 네.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는 이런 사건을 정말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않도록 정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말 우리 안타까운 승하양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어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슈를 타고 달리는 버스입니다. 인천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버스 준공영제가 기존 시내버스에 이어서 광역버스로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예, 사실 버스를 안 타도 불편이 없는 분들도 있겠죠. 주로 자가용을 운전한다던가 지하철로 난 충분하다라는 분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 수도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버스를 하루에 한 번도 안 탄다 이런 사람은 거의 드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대중교통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천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 업체 경영난이 너무 심각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광역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고 네. 노선을 폐지하는 이런 일이 오.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래요. 말하면 적자 너무 심하니까 좀 적게 운행한다. 그리고 사람 적게 타는 곳은 안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가중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광역버스로 준공영제를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공영제가 아닌 준공영제라는 것은 네. 100% 우리 인천시가 이 버스 회사에 다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시와 이 어떤 그 회사가 같이 손을 잡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앞으로 보니까 그 운송 수익 적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방법, 운송 수입을 공동 관리하는 형태로 준공영제를 네. 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하긴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또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또 인천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참 유명합니다. 작년에도 파업 직전에 협상된 기억이 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임금 그리고 단체 협상이 또 다행히 조기에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네요. 예, 지난해 경우에는 파업에 들어가기 한 2시간 40분 전에 극적으로.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라고 네. 하고 올해는 파업 예고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좀 여유롭게 양쪽이 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빨리 협상이 타결이 된 건데요. 그게 왜 중요하지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파업에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당장 교통에 대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맞아요. 이 시내버스를 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 약자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장애인분들인데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혼란이 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서로 의견을 조정을 해서 잘 타결이 됐다. 서울시에서 굉장히 잘 된 사례다라고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버스 준공연제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좀 같이 봐야 되겠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버스가 퍼블릭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교통약자의 이동권이라든가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일부분 재정을 투입을 해서 버스를 준공영제해서 경영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물론 주장도 힘을 얻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세금을 투입하고 봤더니 버스 이용률이 너무 낮더라. 아. 그러면
이게 세금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또 제기될 수 있어요. 결국은 버스 회사에서 손실난 거를 버스를 전혀 안 쓰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주냐? 네. 이런 논란이 충분히 일어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주장이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준공영 버스제를 하거나 어쨌든 세금으로 재정을 일부분 투입하는 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돼야 되고요. 또 뭐 시민 간담회라든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세금을 투입한 것만큼의 효과라든가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쪽에 사전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협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입이 된다면 이동적인 부분에서 약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취지가 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전 평론가님은 평론가로도 너무 훌륭하시면 협상 전문가에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최근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이 제주를 찾는 단체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죠. 이 제주 공항에 대형 차량을 위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그런 도로까지 버스들이 줄지어서 기다리면서 또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예,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단체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는다라는 것은 제주 입장에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제주까지는 비행기나 배를 타고 와서 그 위에는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주차장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버스 운전사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자리 잡기 경쟁을 벌인다거나 아니면 일단 버스가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거기 탔던 분들이 내릴 수가 있는데 주차장에 쭉 꼬리를 물고 버스가 서 있어서 교통 혼잡도 빚어지고 그 안에 타고 있는 분들도 힘들고 네. 버스 운전사들도 힘든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주차 전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문제네요. 갑자기 이제 움츠렸던 분들이 제주도로 다 몰려가긴 했나 봅니다. 이런 또 주차난이 또 있다고 하니. 다만 조금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네. 공항공사 측에서 네. 이런 부분 예전에 임시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차장 많이 활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다시 버스 전용 구획으로 이용을 하고 또 대형 차량 위한 공간을 신규 주차장의 일부 구획을 아예 지정을 하겠다라고 네. 밝혔으니까요. 앞으로 또 해소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제가 왜 이 말을 꼭 덧붙이자면 네. 제주는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소식 전해서 혹시 제주 가면 안다라고 생각하실까 봐 이런 대책 마련했다라는 소식도 덧붙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련을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또 참사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달리는 버스도 있다고 해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029 진실버스라고 하는데 최근에 전국을 순회했다고 합니다. 예. 아, 이 사실은 진실버스가 달리지 않도록 예. 국회가 일을 더 해야 되고 예. 정부가 더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많은 아쉬움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서 12구 진실버스를 지금 운행을 했고요. 네. 3월 27일 서울, 인천을 시작으로 청주, 전주, 광주 이런 식으로 지금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바람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겁니다. 특별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어떤 우리가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던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할 때는 무작정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마련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10일쯤 아마 몇몇 정당의 의원들이 모여서 이 특별법 제정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라고 하는데 좀 앞으로 지켜봐야겠고요. 예. 이분들이 아마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럽죠. 네. 왜냐하면 가족을 잃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기한다는 게 힘든 일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유가족 희생자들이 호소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간담회에 같이 오셔서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하고 또 입법 청원에 참가를 해주고 또 유족들끼리 연대하면서 아픔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 또 의미를 둔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또 큰 위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또 어쨌든 뭐 전 국민을 정말 충격과 안타까움으로 좀 몰아넣은 어떤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공중분해되지 않고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말없이 뭐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연대다라고 어떤 시민분들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인상 깊었네요. 자,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버스 정말 여기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에 버스 안에서 소변을 보고 승객과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지금 2023년에 일이 맞나요?
예. 예, 뭐 58세 A 씨라는 사람이 네. 2021년 12월 29일 서울 은평구를 지나는 시내버스 한 좌석 뒤편에서 버스 안에서 소변을 봤어요. 네네. 자, 이것도 문제인데 예. 항의하는 승객과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졸랐습니다. 음. 경찰이 출동했더니 뺨을 때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직무 문제가 많은 그렇습니다. 분이시네요. 예. 직무집행을 밤해한 혐의라던가 폭행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적용이 됐고 법원이 이 A 씨에게 징역 11개월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전에도 뭐 절도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런 부분이 났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했다. 공권력의 어떤 권위를 했다. 엄히 처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런 분들 보면 본인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인지를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하철도 지하철이지만 버스에 혼자 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굉장히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다가 운전자가 다쳐서 운전대를 놓쳤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이게 예. 승객들이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이 버스가 대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교통사고, 연쇄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법원이 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이 지금 11개월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어때요? 이분에 대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네. 폭력 범죄가 있어요. 처벌받은 전과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던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 아마 길거리에서 이렇게 한 데다가 초범이었다. 뭐 길거리에서 갑자기 뭐 공개된 장소에서 소변을 보고 지나가는 행위인가 싸움을 벌였다라고 하면은 징역 실형은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버스에서 이런 행위를 했고 그리고 특히 경찰관에게 뺨을 때리고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적용이 되어서 네. 실형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니 저도 좀 가볍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 뭐 심신미약도 이분 또 술을 먹고서 그러신 건가 싶을 정도 이렇게 맨정신으로 하기 힘든 행위들이잖아요. 이런 뭐 음주 심신미약 때문에 좀 처벌이 약화되고 이런 게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왜 비행기에서 네.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잖아요. 예. 근데 비행기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그럼요. 버스 같이 여러 사람이 타고 있는 이런 차량에서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테러에 사실 준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절대 무거운 별이 아니다. 네.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법을 좀 강화해야겠네요. 지금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자, 요즘 가게에 가면은요. 요즘 우리 가게는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가게들이 종종 보이는데 신용카드나 간편 결제 사용하는 분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버스 같은 경우도 요즘에 제가 현금통을 본 기억이 정말 없어요. 최근에 버스를 현금도 안 받나 봐요. 요즘 버스도. 요즘 예. 시내버스 앞에 자세히 보시면 현금 없는 버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버스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네. 서울시에서 지난달 1일부터 108개 노선 1876대로 이것을 확대 운영을 하게 된 거는데요. 서울시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쉽게 말하면 버스 요금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네. 이 현금 때문에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더라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수입이 2020년 기준으로 109억인데 네. 이걸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20억이 넘는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 효율성도 따진 것으로 보이고 네. 점점 더 이제 현금 사용이 줄어드니까 아예 현금 없는 버스로 운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한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현금 없는 버스의 비율입니다. 100대 중에 6대 정도였는데 서울시에 확대를 적용해 봤더니 4대 중 1대로 현금 없는 버스가 된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는 뭐 저처럼 신용카드로 거의 하는 네네. 사람은 불편을 거의 못 느끼겠지만 네. 문제는 노인분들 중에 신용카드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그렇죠. 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하냐. 버스 기사에게 내 성별, 연령대 정보를 전달받아서 요금 납부 안내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라고 언제 하는데 그럴까요? 언제? 노인들 네. 중에 계좌이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아요. 자식들한테 네. 부탁해야 되는데 자식한테 전화해서 여기로 얼마 해달라고 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아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다가 우리 버스 타는 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 현금 없는 버스를 확대 운행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퍼블릭 서비스거든요. 네. 보편적인 공공의 서비스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거나 이동권
권한을 침해받는 사례는 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현장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내가 내 돈 내고 타겠다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맞습니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최근에 저희가 인천 얘기도 했었지만 뭐 지방이나 농촌 지역의 인구수 또한 눈에 띄게 줄면서 대중교통, 특히 우리 버스 운행의 횟수가 급감을 했다라는 또 소식이 있습니다. 때문에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가려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또 크다고요. 이 지금 이제 시골에서 이런 현상, 수도권도 외곽으로 가면 사실 이런 곳이 있고요. 지역에 가면 이런 곳이 많은데 네.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버스 운행을 아무리 자주 해도 타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운행 횟수를 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노인들 입장에서 하루 한 2번 정도 버스가 운행이 된다. 네. 그러면 만약 이 버스를 못 타면 네.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버스 타고 읍내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쵸, 고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버스 시간에 맞추면 괜찮은데 못 맞출까 봐 식사를 못 하고 그 버스를 기다린다거나 굉장히 불편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더 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수도권이라든가 큰 도시에 있는 지하철 노인들에 대해서 무임승차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에게 돈은 다 받으면서 네. 왜 차별을 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제가 이제 이동권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까 이제 가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가게에서 내가 예를 들면 초콜릿을 사 먹고 싶다. 이런 건 사실 권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안 먹어도 되니까. 이동은 권리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네.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버스를 타고 말하자면 일터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무시해도 되느냐, 지자체가 무시해야 되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복지나 이동권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자 이런 네.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노인들의 이동권이 꼭 보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노인분들 요즘에 어디 가면은 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이런 것들이 저도 어려운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네. 얼마 전에 한 동네에 가봤더니 네네. 순대 가게, 떡볶이 가게인데 키오스크가 도입이 됐어요. 분식점에도 몇십 년 동안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순대 한 접시 사 먹는 게 낙이었던 분이 가게에 못 들어오고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 노인분들이 나 이거 못하는데 해달라고 말을 또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네. 머뭇머뭇해서 또 이 가게에 일하시던 이제 분이 나가서 네. 제가 해드리겠다 해서 한 경우가 있는데 이걸 무슨 뭐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택지를 그래도 하나라도 남겨놔야 이른바 디지털 약자들이 너무 큰 불편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또 이동권에 의해서 또 우리 노인분들을 위한 또 그런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바로 저 오늘 퇴사합니다입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 사이트에서 개인 브이로그를 봤는데 그게 퇴사 브이로그였어요. 요즘 퇴사가 되게 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책상을 정리하고 직장 동료들과 인사 나누고 막 이렇게 퇴사하면서 즐겁게 퇴사하는 그런 브이로그를 남기셨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는데 MZ세대들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로 일과 삶의 균형을 표현하는 워라밸이 보장되는 기업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정경련에서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20, 30대 8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취업하고 싶은 기업의 조건 1순위 워라밸,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 무려 36.6%로 1위였고요. 네. 그리고 월급과 성과 보상 체계가 잘 갖춰진 것은 2위였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돌아보면 아유 직장이 다 그렇지 뭐 돈 주는데 돈 많이 네, 주는 게 참아야지. 최고다 참아야지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세대가 바뀌면서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런 것을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맞으면 조용히 퇴사를 하겠다 이런 문화가 맞물려 있는 거죠. 아님 말고 이런 네,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재택근무를 도입한 또 사업장이 크게 늘었잖아요. 재택근무에 만족하는 근로자들이 늘면서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퇴사하는 직원도 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재택근무를 정부에서 많이 이제 권유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만큼 감염이 되거나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재적 이 어떤 위험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권유하기로 했었는데 해보니까 좋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출퇴근 시간 줄지. 그러니까 뭐 장점이 있으니까 예. 기업이라든가 기관에서도 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뭐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효율적이더라 이런 의견도 있고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 지옥버스 맞아요. 안 타도 좋다. 네. 그리고 업무 공간
아니 우리 똑같은 일 하는데 이거 왜 운영비 가뜩이나 비싼데 쓰냐 네네.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재택근무를 잘한 사례도 모아서 2020년에 이 여러 가지 사례집을 봤다고 하는데요. 네. 이걸 저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무조건 재택근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택근무에 적합한 직군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직군을 일단 회사에서 잘 분류를 합니다. 두 번째, 재택근무를 할 때 필요한 인프라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화상회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화상회의가 안 돼, 회사에서. 또는 어떤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라던가 데이터 센터가 없어가지고 회사에 다시 와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면 재택근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원격 근무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걸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근무 운영 규칙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이 부서의 상사에 따라서 재택근무 해보니까 안 좋아, 다시 나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의 준비가 잘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일각에서는 재택근무의 어떤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한번 바꾸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요? 제가 보니까 이 출퇴근 시간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맞벌이 부부들한테 큰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특히 아이가 어릴 때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똑같이 내가 8시간 일하더라도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방식, 시차제를 선택할 수 있다면 네.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 이걸 선택을 해서 아이를 조금 여유 있게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좀 여유 있게 회사에 출근할 수 있다라는 네. 장점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을 좀 바꾸자라는 논의가 된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주 4일 근무 등 파격적인 직원 복지로 큰 주목을 받았던 모 종합교육기업이 최근에 4일에서 다시 5일로 근무제를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대규모 퇴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모 교육업체에서 6개월 사이에 무려 직원이 200명이 퇴사했다. 6개월 사이 200명이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요. 네네. 그 시점을 잘 봤더니 지난해 10월부터라고 합니다. 음.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아마 주 4일 근무제를 유지하다가 네. 주 하루 5일 늘어났어요. 근무제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부 반발이 있었던 시기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퇴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요. 또 올해 1월부터 직원들이 막 이탈이 급속히 늘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네. 복지 제도가 대폭 줄었다는 겁니다. 아. 회사에서 경영이 어렵다 보니 이런 부분을 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매년 지급되던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 연 4차례 지급되던 상여금이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아유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퇴사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회사에 내가 기대할 것이 없겠구나. 점점 근무 환경은 팍팍해지고 복지는 주는 것 아니야? 이런 심리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론이 나옵니다. 하긴 뭐 경영 때문이지만 사측 입장에서는 그 직원들 입장에서 갑자기 줬다 뺏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자, 최근에는요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지원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때 라떼만 해도 공무원이 최고다, 공무원 준비해라 이런 분들 부모님들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합격을 해도 퇴사하는 MZ 공무원이 많다고 해요. 자, 실제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게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임용 5년 차, 그러니까 새내기 공무원들, 네. 젊은 공무원들 중에서 최근 3년 사이에 사표를 쓴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공무원 되기 쉽지 않은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박봉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새로 임명된 공무원 5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답변이 나온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저 근데 이 말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네. 자, 공무원 되기 되게 어려워요. 구급 어렵죠. 공무원의 1년차에서 3년차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도 적어요. 예, 2023년 기준으로 공무원 9급 1호봉 이제 9급이면은 공무원에 이제 돼서 시작하는 제일 아래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1호봉 임금이 177만 800원인데 네. 최저임금이 201만 580원입니다. 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서울에 있는 통계를 봤잖아요. 네. 서울에서 교통비 내고 점심값 내고 예를 들면은 자기 집이 없으면 월세 내고 아이고. 생계가 되겠느냐. 아니 생계뿐만 아니라 거의 봉사 수준이겠는데요. 제가 왜 공감이 된다라고 네. 하냐면은 저는 늦가기로 구급 공무원 된 분 중에 아이 아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는
육아휴직 상태였습니다. 그럼 온전히 이 아이 아빠의 살림으로 새 식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아기 낳으면 또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맞아요. 최저임금보다 월급이 적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곳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네. 고민을 한 것 같고요. 네. 박봉 이외에도 굉장히 이제 공무원들 문화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 아. 이런 부분도 지적이 나오고요. 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가 뭐 승진을 갑자기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이런 네. 보상 체계에 대한 문제 의식도 있다라고 네. 합니다. 확실히 요즘 세태에 맞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너무 박봉인데다 공부는 또 죽어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어쨌든 뭐 오늘 저희가 퇴사에 관한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는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얘기 나눈 스쿨존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은 없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전희연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 계속됩니다. 변호사님께 무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전화 02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법률 상담 혹은 이메일로도 접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쯤